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을 통해서 내 삶을 리셋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페인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스페인의 역사는 곧 유럽의 역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들이죠. 사실은 그런 역사들이 또한 유럽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곡을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스페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문화 그리고 문학, 미술 이런 어떤 좀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름없이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살짝 몸을 풀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할 때 그림이 너무 빨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존경합니다. 그 그림이 보이다니 저는 제가 하면서도 안 보여가지고 내가 잘못 눌렀나? 뭐 이렇게 같이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역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행동 게임이에요.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제가 여기 있는 지령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지시어를 잘 듣고 아니면 잘 읽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 시작. 뭘까요? 문장을 만들어서 치서열 뭐지? 자, 본 사람 있나요? 자, 일어서서 박수 10번 치고 앉기. 이렇게. 한 사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 읽기는 읽었는데, 직접 일어서서 박수 친 사람은 없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 다들 그냥, 이렇게 있었을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러나,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 처음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니다. 선 무식이 나왔는데 전 좀 어려운데 여러분 아셨을까요? 자, 준비 갑시다. 양손을 들고 선생님 부르기요. 선생님!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떤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볼까요? 앉는 것 같아. 여하튼 앉아서 하는 것 같은데, 서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양반다리 하면서 자리에 앉기. 양반다리 하면서 자리에 앉기. 이 양반다리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양반다리 하고는 싶은데, 양반다리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떡하지? 저도 잘 안 돼요. 이렇게 허벅지가 두꺼워가지고. 그러나, 자,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귓, 볼. 나오고 다 나오네요. 왜 이렇게 많지? 자, 볼까요? 오른손으로 왼쪽 귓볼 만지기예요. 오른손으로 왼볼 귓볼 이렇게 만지라는 거죠. 김김에 저도 마사지 좀 하고 여러분도 마사지 좀 하세요. 이게 되게 피곤할 때 여기 만지면 되게 좋아요. 이쪽도 할까요? 네. 네네. 귓볼을 이게 좀 안 좋은 쪽은 여기가 좀 딱딱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사람은 몸이 좋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귀를 만져서 말랑하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있는 것보다 몸에 스트레칭도 하고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다음 문제 갑니다. 어깨. 난 왼쪽 어깨. 이제 조금 보일 말듯. 뭘까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누르기. 이런 거 좋아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누르기. 엄마. 아유, 시원해. 오른손으로 왼쪽도 나도 하고 싶어요. 자, 이런 거 시원한데 이런 거 좋아요. 그죠? 자, 넘어갈까요? 자, 안타깝게 오늘은 여기까지.
되네요. 지난번에 너무 게임이 많아가지고 하다가 마음 어려웠을 것 같아서 제가 수업하는데 살짝 쫓겼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게임을 한 5분만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오프닝인데 거의 메인처럼 했어요, 지난번에는. 자, 오늘은 스페인의 건축, 미술, 그리고 문학, 돈키호테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스페인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저는 스페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피카소.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피카소라고 하면 기하학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바로 이 피카소가 바로, 스페인 출신이에요. 특별히 이제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이 벽에 있어요. 건물 벽에 저기 그림 보이잖아요? 그 그림 벽이 이제 그 건물 벽에 피카소가 그렸던 어떤 그 펜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하게 될 때 저기서 뭐 이제 단체 율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같이 하고, 뭐 주말이 되면 장도 열리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바르셀로나의 그 피카소 광장에 있는 그쪽이랍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사실 스페인이 굉장히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우디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가우디 작품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 전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한번 가우디의 작품을 몇 가지 한번 볼까요? 가우디 작품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고딕 양식으로 만든 이 교회인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는 조금 이따가 소개하고 까사밀라부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까사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그래서 밀라는 사람인데 밀란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한국에 왜 마트나 아니면 이렇게 가게들 보면 까사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까사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으로 가구나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는 가게들이 그런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까사밀라 집인데 너무 집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기 보면 위에 있는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사람 형상도 아니고 여하튼 그런 쪽이 굴뚝이에요. 굴뚝. 되게 특이하죠. 굴뚝인데 또 비상구미, 아래는 비상구인. 그런 굉장히 이제 돌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특이한 것을 만들 수 있는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굴뚝 환기탑이에요. 환기탑인데 우리는 그냥 사각형 쫙 올려가지고 그냥 연기 나갑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우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까사 바토요. 아까 까사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바토요에는 집인데, 까사 바토요가 만들어진 이 집은 색감 보세요. 색감 장난 아니에요. 저걸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나? 문득 무슨 거북이 등 껍데기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곡선이랑 기하학적인 선들이 정말 어우러지는, 이걸 그냥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예술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이것은 1800년도에 이렇게 지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란다도 되게 특이한 모습으로 같이 지어졌죠. 특별히 이제 거기 종탑이 있는데, 이곳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꽃술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형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꽃, 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건물에다가 접목시킨 것이 바로 까사바토요입니다. 안에서 볼까요? 건물 내부에서 보면 더 신기해요. 여기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쭉 쳐다봤을 때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곳인데, 파티오 천장이죠. 그래서 천장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까사바토요의 모습입니다.
자, 까사바토의 옥상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옥상에 있는 그 길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느낌에 스페인은 사실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옷도 되게 싸면서도 굉장히 특이하고 화려한 색감을 가진 그 옷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모든 패션들 중에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에서 온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그런 다양성에 대한 영향들이 많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구엘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원이고 저기가 관리사무소예요. 관리사무소인데 와,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관리사무소가 있다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구엘 공원을 가는 공원 입구에 이게 다 가우디의 작품이죠. 그래서 안에 보면 꽃잎처럼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구엘 공원 그 뒤쪽에 보면 이제 골고다라고 해서 칼바리오 구엘 공원에는 십자가가 3개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어떤 그런 동기에 그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경비실하고 봉사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들어가면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전부 돌로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들어가서 안에서 보는 그 구엘 공원의 모습도 굉장히 이제 전광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가우디의 가장 큰 역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그래서 사그라다라는 말은 이제 세인트 이런 의미고, 파밀리아 그는 패밀리, 세인트 패밀리 어디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네, 바로 마리아죠. 그래서 예수님 가족을 위한 어떤 그 성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바깥에는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벽면을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다 부조로 새겨져 있는 게 이 성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글을 모르고 어떤 성경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 건물에 있는 그림들 하나씩 읽기만 해도 창세기부터 성경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성당 벽에다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부조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 문마다 저렇게 주제가 있어요. 왼쪽은 희망, 두 번째는 자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이렇게 해서 성당 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냥 지금은 점 같아 보이지만, 저기 있는 탑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에서 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어린 예수, 수태고지, 마리아 대관식, 마리아 성전에 바쳐진 이야기, 목동들의 경배,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죠? 십자가, 예수님 부분에 순환의 바시드 쪽으로 가면,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 십자가에 내려오는 거,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베드로 부인까지 다 있어요. 최후의 만찬, 이런 것까지 다 그려져 있게 되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조각을 하고 새겨져 있는데, 그것만 보아도 엄청난 역작인데 이것을 몇 년 동안에 만들었을까요? 지금 현재 200년이 넘었고 거의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수리하는 거 보러 가요. 그래서 일부는 계속 수리를 하고 증축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완공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이거 작품 하나에 실은 이 스페인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작품을
세대를 이어서 그것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사람이 했으면 난 몰라, 그 사람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전승을 이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보통의 미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돈키호테 이야기예요. 스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바로 돈키호테죠. 돈키호테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만든 저자가 누구냐? 바로 미겔 데 세르반테스 시아베드라라고 하는 스페인 작가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 작가는 1547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사망을 했는데 돈키호테 말고도 이제 몇 가지 소설들을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에 보면 스페인 광장에 가시면 이제 그 돈키호테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광장에 그 돈키호테 청동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키호테와 그를 따르는 산초가 나귀를 타고 가는 어떤 모습들을 부조로 같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잠깐 이제 세르반테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세르반테스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외과 의사였거든요. 근데 어릴 때 빚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의술을 행하고 했기 때문에 세르반테스는 사실 교육을 한 자리에서 쭉 이렇게 받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시절 때는 이제 동생이랑 어디 놀러 갔다가 해적촌에게 잡혀가지고 팔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다가 이제 어느 후안이라는 수도사가 이제 돈을 갚아줘가지고 겨우겨우 풀려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삶 동안에 계속 글을 쓰기는 썼는데 뭐 이렇게 히트를 친 작품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생계도 어렵고 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굴곡이 너무 많이 심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레반토 전투라는 곳에 이 사람 이렇게 해병에 갔다가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팔을 다쳐가지고 이제 거의 불구인 상태로 팔 한쪽을 무수는 상태로 이제 신체적인 어떤 결함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서로 이제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가져온 이제 어느 조금 부유한 농부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그 아내가 가져온 그 지참금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사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결국 독신으로 이렇게 살다가 58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작품의 초안을 딱 돈키호테의 초안을 딱 쓰게 됩니다. 그게 완전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트를 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 재밌는데 이러면서 다들 이제 돈키호테의 후속 작품을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뒤에 이제 돈키호테의 후속 작품 2탄을 쓰고 이제 좋은 반응은 있었지만 그 결과까지는 보지 못하고 68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바로 세르반테스의 현실적인 어떤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한 거죠. 현실과 동떨어진 삶, 그리고 현실 속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게 된 어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돈키호테는 누구냐? 돈키호테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돈키호테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돈키호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돈키호테의 돌출 행동,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등장인물을 잠깐 살펴보면 나중에 제일 먼저는 돈키호테에게는 둘시네아라는 어떤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있는 인물들은 아니고 이제인데 보통 그때 당시의 기사 소설 또는 뭐 연애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궁정 연애 소설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아주 아름다운 부녀와 그리고 이제 기사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일들. 그래서 기사가 다쳤을 때 그 여인이 정성껏 간호해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케어해주고 뭐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상적인 인물로 이제 그 여성들이 있었는데 돈키호테도 나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동네에 있는 여성을 이제 그냥 모델로 해서 돌시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요.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 좀 아주 순둥한 산초라는 사람을 꼬십니다. 내가 나중에 이것을 다 정복을 하고 나면 니한테 큰 영주가 되면 니한테 책임자 되게 해줄게.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산초를 꼬셔서 시종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카라스코나 니콜라스 페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막 돈키호테가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말리는 거죠. 왜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공작 부부가 있어요. 자, 이 부부는 돈키호테의 그런 광기, 돈키호테의 엉뚱함, 이런 것들을 살짝 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장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래,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근데 돈키호테는 하나의 쭉 이어진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에피소드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20일 동안의 어떤 그 현적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사 출정식을 준비를 하고 스스로 서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정식을 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돈키호테가 이런 어떤 여행을 하는 시기는 기사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기사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후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돈키호테가 처음 이제 그 기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는 어떤 때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소설이 재밌었던 거예요. 궁정연애 소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글을 보다 보니까 몇 마지게 안 되는 땅까지 팔아가지고 그 소설을 읽어야지 하면서 거기에다가 심취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몰입을 한 거죠. 그렇게 몰입을 하고 나니까 내가 떠나야겠다. 내가 진짜 가봐야 되겠는걸?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기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기사가 그때는 있었을 때는 아니니까 옛날 조상들이 입던 낡은 옷, 그리고 거의 녹슨, 창, 이런 것들을 들고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탔던 나귀는 정말 못 먹어가지고 이제 뼈가 앙상하게 나면 정말 불쌍한 그런 말을 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사랑 다른 모습이죠. 자, 산초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그냥 어수룩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험을 떠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야기 중에 에피소드가 짤막짤막하게 끊어진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싸우는 그 싸움이 나와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출발을 했을 때 저기 여러분 풍차 마을 보셨나요? 혹시? 풍차는 아시죠? 집에서 풍차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큰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 한 30-40개의 집이 풍차 마을이 있었는데 풍차를 보고 돈키호테가 말하면 저기 적군이 있다 하면서 거인이 있어. 저 거인과 싸워서 이길 거야. 뭐 이렇게 같이 했는데 옆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 제정신이야? 아니 풍차를 보고 왜 거인이라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키호테가 막 창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풍차 날개랑 싸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한테 맞춰 그대로 뻗어버리게 되죠. 그런 어떤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제 돈키호테가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마다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는 이제 세르반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해. 내 글은 사람들이 읽을 때 이 어린아이들은 밤을 새워서 읽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읽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놀이 이용하는 시간을 다 줄일 정도로 정말 내 책에 침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시대에 굉장한 이제 유명한 역작이 같이 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해서, 작품성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엄청난 고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역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고 코미디 같고 그냥 어느 미친 사람의 아니면 자기 신념에 꽉 찬 사람이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가 뭐라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스페인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페인을 떠나서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근대소설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영향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바로 이 돈키호테가 세르반테스가 활동한 그 시대적 배경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설정에는 뭐가 있었나요? 연애소설이라 그랬죠? 기사와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주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궁정소설, 너무 아름다운 로맨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럽 영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기사와 아리따운 여성, 그리고 용맹한 기사, 뭐 이렇게 이제 등장으로 많이 하잖아요. 로맨틱한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러브스토리에서의 주 대류긴 한데 사실은 이 제도 뒷면을 보는 현실을 보면 그렇게 정말 아름답기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당시 이제 봉건제도 사회였죠. 봉건제도 사회에서 왕이 있고 제후가 있고 기사가 있고 농노가 있는 어떤 하이라르키가 명확한 어떤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위적으로는 왕이 제일 위에, 그 다음 제후, 그 다음에 기사, 농노 이렇게 신분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같이 되어 있었던 때인데 이런 어떤 하이라르키 질서를, 그러니까 질서를 딱 명확하게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한 가정마다 형제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큰 형보다 동생이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다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땅 내 거야, 이 땅 내 거야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게 되니까 중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장자상속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은 장자에게만 준다. 그리고 차남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라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남은 두 가지 선택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도사가 되거나 두 번째는 기사가 되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브스토리에서 기사는 누구냐? 장자가 아닌 사람들인 거죠. 장자상속법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장자만 모든 권리를 다 차지하고 차자는 싸우러 나가거나 수도하러 나가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선택의 여정이 없는 사람, 아니면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사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사들이 주로 참전했던 것이 바로 그 십자군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에 가기 전에 또는 이 사람들이 아까 어디로 간다고요?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사가 되는 어떤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외로운 고립의 삶들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로마 시대 때를 같이 보게 되면 조혼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조혼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때는 아까라기보다는 지난번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필요한가요? 남자가 필요하죠. 힘센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센 남자 말고 여자들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성들의 필요는 뭐냐? 힘센 남자를 만드는 도구로서의 여성. 이렇게 폄하되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제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제후들의 나이가 뭐 장난이 아닌 거죠. 보통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랑 결혼한 거지.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떠났을 때 내 아내입니다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6살 된 아이를 데리고 막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이제 여성에 대한 학대들도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배경에 바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후들이 나중에는 어떤 짓까지 하냐면, 우리가 최소한 4살 이상, 4살 이하까지는 결혼하지 말자. 말이 되나요? 근데 왜 4살 이하까지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결혼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결혼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 4살이든 3살이든 상관없이 결혼을 해갖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게 제후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린 여자애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제후는 나중에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이들은, 제후들은 더 늙게 되고, 여성들은 나이가 차면서 아리따워지고, 그리고 기사들도, 쫓겨난 기사들은 젊은 기사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로맨스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던 이야기인 거예요.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 이 기사와 젊은 그 안주인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나이 든 제후를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궁정 소설의 그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아선호사상, 그러니까 장자만 1등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분위기. 그래서 장자상속법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고, 여성들에게는 조혼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성의 역할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재산 때문에 자기가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는 뭐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팔려간 여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러브스토리인 거예요. 그리고 수도사로 들어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도사로 들어가서 제일 멀리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성은 나쁜 것이야. 여성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안 돼. 난 여성이랑 같이 하면 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러니까 여성을 나쁜 사람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성 비하가 출발이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여성이 다 나빠? 아니야. 성모 마리아처럼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를 안전하게 딱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성 숭배 사상도 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시대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약을 하자면 어떤 상황이냐? 부자인 여성은 아름답고 젊고 예쁘고, 그리고 제후와 사랑에 빠지는 숭고한 여성으로 주로 점철이 되고, 가난한 여성, 나이 든 여성, 그리고 홀로 된 여성은 여성 비하의 대상이 되어서 악녀로 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풍조가 있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 어떤 시대적 풍조가 레콩키스타를 지나면서 달라지게 된 거예요. 레콩키스타가 뭐라고 했나요? 바로 스페인에서 국토 회복 운동이에요. 국토를 회복을 하면서 스페인 종교 재판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아닌 사람, 그래서 이슬람이거나 유대인이거나, 근데 그 종류의 여성이거나 같이 들어가게 되어서 그 시대 좀 지났을 때는 마녀 사냥이 엄청나게 성행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바로 이제 그 돈키호테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돈키호테가 등장했을 때 그때의 시점을 보면 이단을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인 역할들을 하고, 그것을 뭐 정치적, 사상적, 문파적, 개혁적 이단으로 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핍박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점인 거죠. 거기에 가장 많은 인구수의
가 초점이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 개신교 사람들. 그래서 스페인 정교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되는 사람들은 개신교죠. 근데 야누스 같은 사람도 개신교로 되었고, 나중에 루터도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을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수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냥 불태운 거예요. 무섭죠. 사람을 그냥 불태워서 죽이게 되는, 그렇게 바로 그런 어떤 정말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난 게 바로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고문할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이렇게 형틀이라든가 이런 그 가해를 하는 도구들이,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이렇게 그 도구들을 보게 될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정도로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에요. 이 바로 시점이에요. 그러한 때에 돈키호테가 나타납니다. 미친 사람이죠. 소설에서는 돈키호테가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돈키호테가 소설 속에서 하는 멘트 하나를 다시 곱씹어보면 정말 누가 미친 사람이지? 누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 했던 이야기가 이게 있어요.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감히 용감한 자도 가지 못할 곳을 가며, 감히 닿지 못할 저 밤 하늘의 별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나의 순례이며 저 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길이라오. 아무리 희망이 없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자,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했던 그러한 말들, 중간중간에 일어난 촌철살인과 같은 그 말들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돈키호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미친 건가? 누가 미친 것입니까? 장차 이룩할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 겁니까? 라면서 돈키호테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세상이 정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 자체도 그냥 수용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들어갈 때에 침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돈키호테는 과감하게 정말 그래도 됩니까? 라는 것을 풍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코미디를 같은 걸 통하여서 그 돈키호테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말 중에 하나 이런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손에 넣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야 한다. 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돈키호테가 꿈꾸는 세상, 더 나은 세상, 그것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희망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상황 자체로만 보면 정말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 신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르네 지라드는 그 희생양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에게 포인트를 하는 거를 희생양의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성경에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나 아사셀의 원칙, 염소한테 모든 것을 다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것들을 내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야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딱 집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은 주로 폭력을 행사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되겠죠. 그 사람에 딱 집어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덫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처음 시작은 한 사람이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무언의 참여 속에서 그렇게 피난할 때 있습니다. 그것의 표현들이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나오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비난하는 문제라든지 그 15세기, 16세기 때는 유대인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아니 이건 이단이라고 정죄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실제 이단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누구 미우면 그 사람 이단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을 그때 일어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하여서 돈키호테가 정말 누가 미친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희생양을 찾는 일들이 없을까? 혹시 내가 그런 대상이 된 적은 없을까? 그런 대상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잘못을 전가시킨 적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사소한 생각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어떤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드는 그 사회는 정말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고 좀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